병원비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며느리 윤가영의 차가운 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김정환은 심장 수술이 급한 상황에서 800만 원의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돈 없다며 도움을 거절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과 함께 1,000만 원짜리 초호화 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배신감에 무너진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아들 박도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화야,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이웃집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정환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혀오더군요. 병원에 빨리 연락해야 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환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응급실에서 깨어난 정화 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만 원. 정화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손지갑을 열어보니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둔 돈이었죠. 가족분께 연락은 드렸나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도현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어린 도현이를 키우던 시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손이 부르터 피가 날 때까지 일했습니다. 도현이 학원비가 모자라면 자신의 병원비를 아껴가며 보태주었어요. 감기에 걸려도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를 사 먹지 않고 참았죠.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작 자신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손에 쥔 돈이라고는 고작 50만 원뿐이었습니다. 800만 원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액수였어요. 정화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찾아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과일을 깎아주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주고 있었죠. 아들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 정화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 오셨나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해서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화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도와줄 차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현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놀라서 말문이 막힌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요.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화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죠. 무슨 말이니? 어머니가 지금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데. 그래도 800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고. 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일부라도 당장 수술비가 급한데. 저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진짜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아, 어머니세요? 가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며느리에게도 사정했어요. 가영아,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가영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정화는 목이 메었어요. 그래도 가영아, 어머니가 그동안 너희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병원비까지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가영의 말이 정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가영이 애 낳고 몸조리할 때 밤낮으로 돌봐준 일들이 떠올랐어요. 손자 손녀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도 두둑하게 준비했는데 말이죠. 그럼 조금이라도. 정화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단호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서요. 도현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상 어려워요.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니? 은행 대출도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 힘들어서. 정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럼 혹시 너희가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는? 어머니, 저희도 빚이 있어서 정말 안 돼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 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언제쯤 오실까요? 수술 준비를 해야 해서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다른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수술비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정화는 손지갑을 내밀었습니다. 50만 원이 전부라고 말하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기다려볼 수 있지만 수술이 너무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은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 속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이렇게 매정할 줄 몰랐는데.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정화는 옛날 일들을 떠올렸어요. 도현이 초등학교 때 학용품을 못 사줘서 울던 일,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 용돈을 줄 수 없어 미안해하던 일들. 그때마다 정화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서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어떻게든 마련해줬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서라도 아들만큼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화 자신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단도 준비해주고 신혼집 보증금도 도와줬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용품을 사다 나르며 며느리를 도왔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들은 돈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책임질 생각도 없다는 듯이 말했고요.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병 때문인지 아니면 절망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현아, 어머니다. 네, 어머니. 어제 이야기인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조금이라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가영이가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그럼 혹시 대출이라도. 어머니, 저희 신용도로는 대출도 어려워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허망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거든요. 점심때쯤 이웃집 박 할머니가 문병을 왔습니다. 정화야, 괜찮아? 어제 구급차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고마워요, 할머니.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아이고, 큰일이네. 도현이는 왔어? 정화는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박 할머니는 눈치챘죠. 혹시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야?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8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박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현이가 도와주지 않아?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그 자식이 뭔데 어머니를 외면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때 박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게 뭐야? 박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야, 이것 좀 봐. 정화는 박 할머니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여행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현과 가영, 그리고 가영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배경은 유럽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언제 사진이야? 박 할머니가 댓글을 확인해 봤어요. 저번 주에 올린 거네. 사돈 어른들과 함께 유럽 여행 간다고 했어.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했던 아들이 유럽 여행을 가다니요.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여행은 가? 박 할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최고급 호텔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들도 비싸 보였죠. 도현과 가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화야, 화를 내야 해. 이건 너무하잖아. 하지만 정화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도 봤을까요? 당연히 봤지.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들 혀를 차고 있어. 정화는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진 속 도현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어제 전화해서 힘들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정화는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 유명한 미술관을 구경하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박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유럽 여행에 사돈 어른들까지 모시고 가면 최소 1,000만 원은 들 텐데. 1,000만 원. 정화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수술비 8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여행비로 쓰고 있다니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정화야, 이런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기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여행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가영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친어머니에게는 수술비조차 주지 않다니요. 정화는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박 할머니가 남기고 간 과일을 보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보다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게 슬펐어요. 정화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화는 그때 28살의 젊은 과부가 되었죠. 시댁에서는 도현이를 두고 가라고 했었어요. 정화야,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는 재혼해서 살아. 하지만 정화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키우겠어요. 그때부터 정화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 청소를 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도현이 점심을 챙겨준 후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도현이는 혼자서 잠들어 있었죠. 정화는 그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회상했어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요. 도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다른 아이들은 새 가방과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도현이만 낡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엄마, 나도 새 가방 사주세요. 도현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화는 그때 얼마나 미안했던지 몰라요. 도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꼭 사줄게. 정화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다른 집 빨래까지 받아서 했습니다. 손이 부르터 피가 날 때까지 빨래판에 비벼가며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도현이에게 새 가방을 사줬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원비가 필요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도현이만 혼자 공부해야 했어요. 엄마,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학원비를 낼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때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기로 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준비가 화두였어요. 도현이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죠. 정화는 기뻤어요.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거든요.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담보도 없고 정규직도 아닌 정화에게는 대출이 쉽지 않았죠. 그때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돈을 모아두자고 말이에요. 감기에 걸려도 약국 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파도 참았어요. 치과에 가야 할 일이 있어도 미뤘죠. 그렇게 아껴둔 돈으로 도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을 낼 때 정화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정화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어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현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줬어요. 정화 자신은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아들만큼은 굶지 않게 했죠.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정화는 도현이를 도왔습니다. 면접용 정장도 사주고 자격증 공부 비용도 지원해줬어요. 결혼을 앞두고는 더욱 바빴습니다. 예단을 준비하고 혼수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정화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신혼집 보증금도 정화가 마련해줬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말이에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헌신적이었어요. 출산 후 산후조리할 때 밤낮으로 며느리를 도왔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에 아이가 울면 정화가 업고 달랬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빠뜨리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세뱃돈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들은 수술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럽 여행비로 1,000만 원을 쓰면서 말이에요. 정화는 남편의 묘가 생각났어요. 벌초할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여보, 우리 도연이 잘 키우고 있지?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어.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화를 낼 거예요. 자식이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정화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바친 자식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대할 줄 몰랐거든요. 도현은 유럽 공항에서 가영의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여보, 사진 좀 더 찍을까요? 가영이 밝게 말했지만 도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번 여행비로만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파리 시내 구경 나가시죠. 도현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비, 항공료, 식사비, 쇼핑 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한도는 괜찮을까? 도현의 실제 상황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큰 손해를 봤거든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 투자였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났어요. 도현은 욕심이 났습니다. 더 큰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몇 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암호화폐에도 손을 댔어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지금 도현의 빚은 5천만 원에 달했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개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든 걸 동원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이번 유럽 여행을 강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영의 부모님 앞에서 좋은 사위로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가영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죠. 도현은 장인어른의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사위님 참 효자시네요. 이런 좋은 여행까지 준비해 주시고. 장인어른의 칭찬을 들으며 도현은 뿌듯했습니다. 이 정도 투자는 해야 나중에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영은 달랐어요. 남편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여행비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적금 해지한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이었죠. 가영은 의심스러웠지만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가영은 복잡했어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솔직히 8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급하다면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런데 가영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병원비를 대주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건강해지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도 늦어지고. 가영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시했어요. 여보, 시어머니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현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800만 원을 주기보다는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을 생각하는 게 낫죠. 일단 지금은 어렵다고 하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와드린다고 하고. 부부는 그렇게 합의했어요. 시어머니의 절박한 상황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거죠. 하지만 도현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자신은 아프셔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던 모습. 그런데도 지금은 그런 기억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효심보다 컸거든요. 사실 도현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가 계속 건강하시면 그런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 상황이 되면 어머니가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도현의 생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정화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현의 유럽 여행 사진들을 본 후로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박 할머니가 또 문병을 왔습니다. 정화야, 어떻게 지내? 수술 날짜는 정했어? 아직이에요.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박 할머니는 안타까워했어요. 도현이 놈은 아직도 연락 없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로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정화는 박 할머니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이웃분들께 피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화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친구였던 최영석 변호사였어요. 영석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적인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한번 연락해 볼게요. 박 할머니는 반가워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는 게 나아. 정화는 주저하면서 최영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석이, 나 정화야. 아, 정화 누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최영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화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죠. 최영석은 놀랐습니다. 도현이가 그렇게 냉정할 줄 몰랐네요. 누나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럽 여행 이야기였어요. 여행비로 1,000만 원을 썼다고요? 누나 수술비는 안 된다면서. 최영석도 분노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지만 정화의 경우는 특히 심했거든요. 누나, 병원에 가봐도 될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며칠 후 최영석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정화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누나, 많이 힘드시죠? 최영석은 정화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영석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정화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최영석은 정화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우선 수술비부터 해결해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하지만 빚을 질 수는 없어. 갚을 능력이 안 되거든. 최영석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어요.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건 어때요? 정화는 그 말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과 작은 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서가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도현이에게 가는 거지. 당연하죠. 법적으로 아들이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정화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을 이렇게 외면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만약 내가 재산을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될까? 최영석은 정화의 의중을 눈치챘어요. 누나 혹시 도현이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나를 이렇게 버리는 자식에게 왜 내 재산을 줘야 해? 정화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어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영석은 법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생전 증여나 기부를 통해 재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죠. 정화는 그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방법이 있어요.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장학재단에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나눠줄 수도 있고요. 정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해졌어요.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영서가 내가 결정했어. 내 재산은 도현이에게 주지 않을 거야. 최영석은 정화의 결심을 이해했어요. 누나 뜻이라면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화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수술부터 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재산 처분을 하기로 했죠.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화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영석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어요. 도현은 그제야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술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도현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왔구나. 정화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도현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은 잘 다녀왔니? 정화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도현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사돈 어른들이 가자고 하셔서. 변명 같은 대답이었어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영도 함께 왔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어. 그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정화는 도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궁금해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도현은 머뭇거렸어요. 사실 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알아보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냥 걱정되어서 물어봤어요. 정화는 아들의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수술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었던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 그것도 궁금하니? 도현은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쌀쌀맞게 대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1,000만 원짜리 여행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정화의 말에 도현과 가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퇴원한 후 정화는 최영석과 본격적으로 재산 처분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마음을 정했어. 나를 버린 자식에게 줄 재산은 없어.
최영석은 정화의 결심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했어요. 우선 집과 땅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빠르게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의 일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또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박 할머니처럼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죠. 도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팔았어.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정화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있었어요. 쓸 곳에 썼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도현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사라진 거였거든요. 어머니, 저희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어떻게 하세요? 상해? 너희가 내 수술비도 안 줄 때 상의했니? 정화의 반박에 도현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도현과 가영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효도하는 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죠.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정화는 냉정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하세요? 가영도 억지로 친근하게 굴었지만 정화는 속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내가 죽어갈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도현과 가영은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 후 도현의 상황은 최악이 되었습니다. 빚 독촉이 계속 들어왔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되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가영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했죠. 도현은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하지만 정화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나도 이제 빌라에서 월세 내며 사는데 뭘 도와줘? 어머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가 죽어갈 때는 아들이 아니었잖아.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도현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는 됐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편 도현의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거죠. 여보,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요? 가영은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들까지 있는데 갈 곳이 없어진 거였거든요. 일단 임시로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자. 도현도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깨달았죠. 가영의 부모님도 등을 돌렸어요. 도현 씨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네요. 우리 딸 고생만 시키고. 장인어른의 차가운 말에 도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도현은 진정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정화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 그래도 손자 손녀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핑계 대지 마. 그 아이들 아버지는 너야. 정화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화의 새로운 삶은 오히려 행복했어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박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정화야,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게 괜찮아? 혼자라서 더 편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정화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복지단체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화의 기부금으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장학재단에서는 정화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줬습니다. 매년 가난한 학생들이 정화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정화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의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정화는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것 같지? 우리 아들은 배은망덕했지만 그래도 내 재산은 좋은 곳에 썼어. 남편의 묘 앞에서 정화는 평온했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도현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빚은 계속 불어났어요. 가영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이죠. 여보, 미안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영의 말에 도현은 절망했어요. 가족마저 잃게 된 거였거든요. 혼자 남은 도현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 자신의 병원비도 아끼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한테 다시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화는 도현을 보면 그냥 지나쳤어요. 도현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였거든요. 반면 정화는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비록 큰 집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거든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박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웃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이 소중했어요. 어느 날 정화는 자신이 기부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학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정화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정화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을 만났다.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내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고 있구나. 도현이에게 물려줬다면 빚 갚는 데만 썼을 텐데. 정화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편 도현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일용직 일도 나이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졌고 건강도 나빠졌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0대의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몸으로 느끼게 된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도현은 혼자서 중얼거렸지만 어머니는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도현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고시원비도 밀려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서야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고 가족들도 모두 떠났거든요. 정화는 어느 날 박 할머니와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 정화야. 내 선택이 맞아. 피보다 진심이 더 값진 법이야. 박 할머니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반면 도현은 매일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정화는 자신을 배신한 아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정화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현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